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수백 척의 일본 함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건데요.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반면 조선은 일본이 침략해 올 거란 걸 알긴 했지만 그 규모가 고작 1, 2만 정도에 그칠 거라 생각했기에 그만큼의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선의 예상과 달리 일본군은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해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조선의 왕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난했고 일본군은 고작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는데요. 하지만 조선의 바다만큼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조선 바다엔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일본 수군을 무참히 격파하고 있었는데요. 이순신의 승리 덕분에 조선 육군도 한숨 돌릴 수 있었으며 특히 선조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히 적을 무찌른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바로 일본군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은 건데요. 일본군은 먼저 육군이 계속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수군은 바다를 통해 서해로 비행 돌아서 물자를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육로로 쌀 1000석을 부산에서 한양까지 운반하려면 말이 무려 500필이나 필요했어요. 반면에 바다로 운반할 경우 고작 배 한두 척이면 됐죠. 그래서 일본군은 바다를 통해 육군에 보급을 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바닷길을 콱 틀어막고 있으니 일본군의 보급로가 막혀버리고 말았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정예 수군을 급파해 조선 수군을 물리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한산 대첩. 1592년 7월 7일 거제와 고성 사이에 있는 견내량이란 지역에 일본 함대 70여 척이 모여듭니다. 견내량은 폭이 좁고 암초가 많은 지역으로 백길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먼저 미끼조를 투입해 적을 한산도 인근 바다로 유인해내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조선 수군을 잡기 위해 한산 앞바다로 나온 일본 함대. 그런데 그때 이들을 맞이한 건 넓게 펼쳐진 조선 수군 함대였습니다. 이순신은 적을 섬멸하기 위해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있듯이 하객진을 펼칩니다. 일본 함대가 나타나자 조선 함대는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고 일본 함대는 73척 중에 무려 59척이 침몰하고 맙니다. 이순신은 뒤따라 출격한 일본 함대까지 쫓아가 3일 동안 무려 10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격파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산 대첩이었죠. 일본 수군의 대패 소식을 접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은 조선의 수군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해 해전 금지령을 내립니다. 조선 수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명령이었죠. 한산 대첩을 기점으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보급이 안 되자 일본군의 전투력이 급감했으며 정신을 차린 조선 육군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육로를 통한 보급도 끊고 일본군을 계속 괴롭혔으며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명군까지 참전을 했죠. 결국 일본군은 더 이상의 북상을 포기하고 남쪽 해안가로 군을 돌렸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명나라와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조선은 반격을 하고 싶었지만 명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군사 지휘권을 몽땅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죠. 그렇게 결국 휴전이 성립되고 조선은 마침내 한숨 돌리게 되는데요. 백의종군. 이때 선조는 이순신을 승진시켜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전라, 경상, 충청도의 수군 지휘권을 전부 이순신에게 쥐어준 건데요. 이순신이 그동안 잘 싸웠으니 앞으로도 잘 싸우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선조의 마음이 짜게 식습니다.
왜냐면 이순신이 별다른 전공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한산 대첩이 있은 뒤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에 해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순신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적이 계속 도망만 치니까 아예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 첩보가 하나 날아옵니다. 가토가 군대를 끌고 바다에 나아갈 예정이니 그때 공격하시오. 고니시와 가토는 일본군 제1번대, 2번대 대장으로 유명한 앙숙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고니시는 가토를 제거하기 위해 조선에 첩보를 보낸 건데요. 선조는 곧장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생각하기에 이 첩보는 너무도 이상했어요. 아니, 애초에 적장이 보낸 첩보를 쉽게 믿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 설사 이 첩보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산 앞바다는 이미 일본군이 전부 먹고 있어서 전투가 불리하기만 했거든요. 대군을 움직이면 쉽게 적의 눈에 띄기에 애초에 기습이 불가능했고 소규모로 움직여서는 기습은 성공할지라도 적의 대군에 밀려서 오히려 이쪽이 전멸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출전을 거부했는데 선조는 이를 알고는 분노하며 이순신에게 체포령을 내립니다. 당장 이순신을 잡아오라. 이제 와서 가토의 목을 베어올지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느니라. 게다가 사실 이건 고니시와 가토가 짜고 이순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애초에 선조는 이미 이순신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다 싶어 이순신을 체포해 옥에 가둬버리는데요. 모두가 선조를 두려워하며 감히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정탁이라는 한 신하가 선조에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이순신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상의 넓은 아량으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이순신을 풀어줍니다. 허나 그렇다고 죄를 용서해 준 건 아니고요. 선조는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이라는 처벌을 내립니다. 백의종군이란 장군의 직함을 내려놓고 일반 병사의 신분으로 돌아가 다른 장소를 보좌하게 하는 처벌입니다. 그러다가 전공을 세우면 다시 복직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셈이기도 하죠. 칠천량 해전. 그렇게 이순신은 백의종군하여 도원수 권유를 보좌하기 위해 길을 나서던 찰나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인데요. 이순신의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선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양으로 오던 중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이순신은 난중이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있으랴.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이순신에게 찾아온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되자 선조는 그 대안으로 원균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원균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5살 많고 묵과 합격으로는 무려 10년이나 빠른 대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 이순신이 자기를 제끼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승진한 걸 굉장히 못마땅해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전투가 벌어지면 용맹하게 나가 싸우는데 이순신은 싸움을 피하는 겁쟁이라고 험담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선조는 여러모로 이순신과 반대인 원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후임으로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통제사가 돼보니 이순신이 왜 싸움을 회피했는지 알게 된 원균. 그래도 어쩝니까? 큰 소리 떵떵 쳐놨는데요. 원균은 조선 수군 전력인 판옥선 160척을 이끌고 일본군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그렇게 마침내 일본 수군과 마주한 원균의 함대. 그런데 이날 거센 풍랑이 불어서
전투를 벌일 수 없었기에 원균은 급하게 배를 돌려 칠천량에 정박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본군의 기습을 받은 원균의 함대는 그야말로 대패를 하고 마는데요. 원균은 전사했으며 이순신과 함께 숱한 전투를 치르며 성장한 정예병들도 대부분 죽고 말았죠. 명량대첩. 조선 수군의 대패 소식을 접한 선조는 부랴부랴 이순신에게 편지를 보내 그를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합니다. 조선 수군의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치 않고 고을을 돌며 군수 물자를 챙기고 백성들을 설득해 수군을 다시 모집했는데요. 그러던 중 희소식이 하나 전해져 오니 칠천량 해전 때 도망친 판옥선 12척을 다시 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슬슬 구색이 갖춰지나 했는데 그때 선조로부터 명이 하나 내려오는데요.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해 전쟁에 임해도 좋겠다. 하지만 이순신은 수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군을 포기한다는 건 바다를 적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고 결국 적의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인데요. 이순신은 선조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이순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일본군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수군은 무려 300척의 배를 동원해 이순신을 잡으려 하는데요. 이순신이 택한 격전지는 명량이었습니다. 명량은 폭이 좁고 물살이 매우 센 지역이라 물이 울며 돌아간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폭이 좁아서 길을 막고 버티면 적은 수의 함대로도 다수의 함대를 능히 상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청난 수적 열세에 조선 수군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이순신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니 죽기를 각오하고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느니라. 명량 해협에 도착해 조선 수군을 발견한 일본 함대는 300척 중에 133척만 움직여 해협으로 들어옵니다. 반면 이순신의 함대는 한 대가 추가돼 고작 13척밖에 없었죠. 13대 133의 전투, 누가 봐도 133의 승리가 뻔해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의 판옥선 13척이 길목을 틀어막고 버티자 133척이 돌격해 들어와도 쉽게 뚫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물살이 바뀌더니 조선의 유리한 쪽으로 거센 물살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세에 힘입어 조선 수군이 무차별한 폭격을 가하자 일본 함대 133척 중 무려 100척 이상이 침몰하며 전투는 조선 수군의 대승으로 끝이 나는데요. 노량대첩. 자, 이제 전투의 양상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전라도를 먹고 한양을 향해 북상하던 일본군은 다시 한번 해로가 끊기면서 남쪽 해안가로 철수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요. 일본군은 급히 철수를 하기 시작했으나 이순신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는 순천외성 앞을 틀어막고 버티기 시작하는 이순신. 그러자 시마즈 요시히로가 무려 500척의 함대를 집결해 고니시를 구하러 오는데요. 이순신은 양쪽에서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고니시의 포위를 풀고 배를 돌려 시마즈군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 해협에서 마주한 일본 함대와 조명연합 수군 함대. 여태까지의 모든 전투를 통틀어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신의 가슴에 적의 총탄이 박힙니다. 이순신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전투를 생각하며 유언을 남깁니다. 전투가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순신은 숨을 거뒀으나 조선의 병사들은 그의 죽음을 모른 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이순신은 그야말로 조선을 구하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해냈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영웅의 면모를 잃지 않았죠. 벌거벗은 한국사 영웅편. 오늘 영상은 신간도서 벌거벗은 한국사 영웅편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최태성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저의 최애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죠. 이번에 이 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벌거벗은 한국사 영웅편이라는 도서가 새로 출간됐습니다. 이순신, 안중근, 홍범도와 같이 한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서사를 총집결한 책인데요. 역사를 좋아하시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